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별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언제나처럼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도 조금 해야 오늘 월요병을 이겨내면서 월요일을 힘차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요즘 상반기 공채를 맞아서 본격적인 공채 준비하느라 취준생들 운동은커녕 잘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할 시간도 아까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요즘 또 취업 시장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책상에 장기간 앉아있는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적당한 운동이 취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네. 또 게다가 이렇게 추후에 균형 잡힌 자세는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간간히 스트레칭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남규 씨가 한 운동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운동의 좋은 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방금 유재인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틈틈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취업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권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금융권 공채의 절대 지존 미스터 뱅 류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뱅쌤은 주말 동안 운동 좀 하셨나요? 저는 숨쉬기 운동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것도 굉장히 네.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은행권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금융권 채용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은행권 중에서는 두 군데 은행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그 첫 번째 이제 기업은행이 그 서류 마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취준생들은 그 서류 탈락의 아픔은 거의 없을 거니까 기업은행은 거의 이제 필기시험 기회를 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시험 준비에 돌입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협은행 6급 채용이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제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그 필기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한테 제가 몇 분 그 질문을 해보니 역시 좀 어려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한데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 오늘 우리 방송 진행할 조폐공사나 뭐 일부 공기업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은행들 해서 3월 말 4월 초까지 채용 공고가 좀 더 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국조폐공사가 지금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뭐 지폐나 주화를 만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곳이겠죠? 예, 그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조폐공사는 우리 가지고 있는 화폐 돈 만드는 곳이 이제 그 조폐공사죠. 이제 막 그 조폐공사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막 꿈에 돈이 떨어지는 이런 꿈도 꾸고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조폐공사는 아마 뭐 신의 직장, 꿈의 직장입니다. 근데 조폐공사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지금 뭐 화폐, 주화, 그러니까 동전 이거 만드는 거 이외에도 뭐 국채, 채권이죠. 채권, 그다음에 뭐 수표, 그다음에 우표, 그다음에 뭐 기념주화, 훈장, 메달 뭐 이런 것까지 만들고 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그 지폐가 2009년도였습니다. 우리 5만 원권 지폐. 지금 이제 되게 많이 사용되고 네네. 있는 이 지폐죠. 그 이것도 이제 조폐공사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특수 잉크, 여권, 그다음에 이제 위조 감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화폐 위조 감별 장치 이런 거는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고요. 본사는 대전에 있고 그 이외에 경북 경산에 가면 과거에는 이거를 조폐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조폐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화폐본부. 그러니까 경산에는 화폐본부. 그다음에 충남 부여에는 집회본부. 그다음에 대전에는 그 아이디 본부 그리고 대덕에는 기술연구원까지 그래 총 이런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직원은 총 한 1,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업무 영역이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조폐공사라고 해서 돈을 만진 일이다 보니까 연봉이 왠지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신입 직원들의 첫 해 연봉은 좀 예. 어느 정도인가요? 그 조폐공사에서 공개되는 연봉 정보를 보면요. 3천만 원은 이제 3자는 넘는데 네네. 소위 그 일단 그 일부 은행, 시중 은행들이 주는 연봉이 4천 후반대에서 5천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낮지만 그 3천만 원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 약 7천만 원대 수준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조폐공사라고 하는 어떤 직장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직장으로서의 만족도는 뭐 어디에도 부러울 거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뭐 매년마다 우리 공기업들 취준하는 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조폐공사가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 탑5 안에 항상 들어가고 그 실제로 경쟁률도 되게 높습니다. 네. 높아서 항상 100대 1, 150대 1 정도까지 찍는 그런 곳이죠. 네. 네. 방금 뱅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탑5에 꼽히는 기업이고 연봉 수준도 괜찮고요.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전략을 탄탄하게 짜야 할 텐데 그럼 한국조폐공사의 상반기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업계 1위 기관이자 화폐와 여권 등 제품 생산을 위해서 공신력과 보안성을 최고 가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형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전형, 이 필기에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인성검사와 2차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전형 일정을 살펴보면 3월 12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서류 마감 예정이고요. 서류 발표는 3월 25일, 이분들에 한해서는 필기시험을 3월 30일에 치르게 됩니다. 또 1차 면접과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 중에 하루 치르게 되고요. 2차 면접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 중에 하루 치르게 됩니다. 최종 발표일은 4월 26일이니까요. 달력에 꼭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전형에서는 행정사무와 행정기술, 전산기술과 기계전자기술, 화공기술을 모집하고 있고요. 합계 4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형을 살펴보면 전문 전형에서는 전임 연구 분야와 디자인, 3D 제작 분야에서 총 5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고졸 전형에서는 기계전자기술과 화공기술에서 3분 모집을 하고 총 합해서 5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 마감일이 하루 남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뱅쌤과 살펴보면서 상반기 합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총 5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년도 채용과 비교했을 때 올해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항상 50에서 100명 정도 채용하는데 아까 제가 그 조폐공사 직원 수를 약 1,500명 정도 근무한다고 네네.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의 뭐 우리가 근속 기간을 한 30년 정도라고 봤을 때 매년 몇 명 정도가 퇴사를 하는 평균 인원이 나오냐면 산술적으로만 보면 1,500명 나누기 30년으로 하면 5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0명이 매년 50명이 나가고 50명이 들어가면 1,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스퀘어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조폐공사가 그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거나 또는 확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면 거의 1,500명 수준에서 이제 그 스퀘어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올해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채용 인원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2017년에도 6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2018년에는 103명 정도가 취업을 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채용형 인턴 지금 뽑고 있는 이 채용형 인턴 청년 인턴 출신으로는 작년에 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50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채용형 인턴이 끝나면 지금은 인턴이고 인턴이 끝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 채용형 청년 인턴이 다
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특별한 선별을 하는 건가요? 예, 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98% 정도가 그 대부분 다 예. 되네요. 그렇죠. 50명이면 98%면 48명입니다. 48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형별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4개 부문에서 근무지 중에 아이디 본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예, 건가요? 우리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라고 하면 그냥 소위 우리가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그 아이디의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분증, 전자여권, 공공 뭐 아이디 카드 이런 쪽도 우리 그 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데 그 아이디 본부가 그 조폐공사에서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한국조폐공사 일반 전형을 보면은 총 42명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지원 요건도 까다롭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원자들이 이런 스펙을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 그런 스펙이 있을까요? 그 조폐공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적지 않는데요. 전혀 적지 않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토익이 85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토익이 85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고 토익 이외에 자격증을 두고 있는데 그 조폐공사에서 전문 자격증은 좀 높은 수준의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다음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같은 이런 자격증, 네. 이런 자격증들을 전문 자격증으로 두고 있고 네네. 그 이외에 우리 일반 그 전형 그러니까 행정사무 쪽에서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을 해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보처리기사, 컴활 1급, 2급이 아니고 1급입니다. 그다음 사회조사분석사 1급, 그다음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급, TAT 1급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들, TAT라고 하는 자격증은 전산회계 쪽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전부 다 이제 1급들만 인정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자격증들이 있으면 좀 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자격증들이 이제 그 좀 도움이 되다 보니 조폐공사 지원하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이런 자격증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붙은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좀 이제 이분들에 비해서 그 서류 전형부터 좀 점수가 좀 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자격증 쪽이 좀 이따가 뭐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자격증 쪽이 그 서류 전형에서 점수 배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해지죠. 네. 그렇군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긴 한데 자격증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어떻게 보면 스펙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게 크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리는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우리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어떤 채용인가 하면은 인적 사항 그러니까 세부 개인 정보 사항이죠. 연령이라든가 성별 그다음에 뭐 학력 이런 내용만 보지 않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학력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지역 인재는 여부는 적어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남녀 성별 정도는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하고 자격증 이거를 적어야 되다 보니 토익하고 자격증을 적어야 되다 보니 학생들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블라인드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토익하고 자격증은 본다는 거죠. 일부 스펙은 보지만 대부분의 인적 사항 관련된 거는 이제 가려지고 특히 나이 같은 경우에도 연도 출생 연도를 적지 않고 월일만 적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도 연도까지는 안 적고 예, 월일만 월일만. 적고 이제 뭐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스펙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저희가 각 전형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명의 합격자들이 걸러지는지 그 걸러지는 난이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조폐공사의 그 서류 전형 기준이 그 총 100점 만점에 이제 그 점수를 환산해서 서류 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0점이 100점 만점 중에 40점 그러니까 40%죠. 40점이 직무 교육입니다. 직무 교육에 대한 내용을 40점. 그다음에 직무 자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격증들이 40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크죠. 네. 직무 교육과 직무 자격. 그 이외에 의학 성적 그러니까 토익 아까 850점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토익이 17점입니다. 17점. 그리고 나머지 3점이 뭐냐면 직무 경력 경험입니다.
직무 관련된 경험, 경력을 해봤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이 서류 전형이 끝나면 아까 총 한 100대 1 정도가 지원하면 50명 채용에 5,00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1,250명이 남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제 살아남고 뭐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남아서 합격을 해서 요게 이제 1,250명이 25배수죠. 25배수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필기 시험을 보러 가면 필기 시험에서는 100% 이제 NCS만 보고 나머지 우리 금융공기업들처럼 전공 논술이라든가 이런 시험 없고요. 그냥 NCS만 보는데 NCS 영역은 소위 3대 영역,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요 3대 영역 플러스 자원 관리 능력까지 이렇게 4영역만 필기 시험을 응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배수가 합격을 하냐면 5배수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250명이 합격을 하죠. 이 250명이 1차 면접을 가고 그다음에 1차 면접에서 PT 면접을 보는데 1차 면접에서 3배수가 남습니다. 다시. 그래서 3배수가 최종 면접을 가는데 이게 150명이죠. 150명이 이제 최종 면접 가서 50명이 걸러지는 그런 전형 절차를 거치는데 네. 뭐 필기시험 중에 전공 논술이 없다는 게 그게 좀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서류 전형에서 직무 교육을 40점, 직무 자격을 40, 또 영어 성적은 17, 직무 경력은 3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직무 관련된 것들은 계량화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17점을 주고 있는 그 영어 성적은 충분히 계량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직무 교육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제가 조폐공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그 항목별로 그 페이지, 그 홈페이지죠. 그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직무 교육이 이렇게 입력시키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네. 그 직무 교육 입력시키는 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 관련 학교, 직업 교육, 뭐 직업 교육 사항들을 여기 입력시키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이제 인문, 법학, 경영, 경제, 과목 이제 전공 분야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고 그럼 있네요. 그렇죠. 이 네. 직무 교육이 있다는 저 항목, 저 페이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들었다면 저게 작성이 되고 그게 이제 점수로 환산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 원론은 몇 점, 뭐 미시경제학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 점수가 40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저 점수가 40점 만점이니까 소위 이 전공자들,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라든가 뭐 인문 계열이라든가 법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교육과 관련된 40점 이 점수 서류 전형에서 40점은 거의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이공계나 이런 쪽은 이제 좀 떨어지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 직무 교육 40점 부분은 큰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직무 자격이랑 직무 경력은 어떤 기준을 주고 그 지원서에 적을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직무 자격도 이제 40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직무 자격도 다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자격증들, 네.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까지 이런 전문 자격증들이 있고 그다음 행정사무 쪽에서 나오는 아까 뭐 TAT 1급까지 제가 아까 주로 한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자격증들을 각 자격증들마다 몇 점짜리다라고 하는 이 점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40점 만점에 환산을 하는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조폐공사를 지원하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직무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이거는 뭐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자격증 공부를 했었을 것이다. 왜냐? 직무 자격 분야의 점수대가 40% 되게 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직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전공자라면 크게 변별력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직무 자격 쪽에서는 이제 변별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리고 이제 우리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는 그 자격증들 중에 지금 이제 지원하는 분들은 저 자격증들이 어느 정도 서류 전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지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 자격증들에 대한 공부는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서류 전형 평가 방식에 자기소개에서 배점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자기소개서는 그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자기소개서 아까 우리 100점 총 100점 만점에 이제 그 직무 경험까지 해가지고 3점까지 해서 총 100점을 맞춰봤는데 거기에 자기소개서 평가는 뭐 5점이다 10점이다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조폐공사의 서류 전형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시키는데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자기소개서는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되니 불성실하게 작성하지는 말라라고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우리 취준생들에게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럼 내가 자기소개서 잘 못 적으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불성실하게 적는 경우고요. 불성실하게 적지 않는 경우라면 앞에 그 계량화 지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의 합불이 정해지지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그 컷오프 되지 않는다면 서류 전형에는 자기소개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면접 때 자료로 또 활용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적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 넘사벽 금융 공기업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금융감독원도 있을 테고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 이런 곳들은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넘사벽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런 곳들에 비해서는 절차가 약간은 수월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약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수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예금보험공사라든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은 가장 넘기 힘든 그 마의 코스가 뭐냐면 이 필기시험 전공 논술 부분입니다. 네. 이 논술 부분인데 이 필기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빡세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NCS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토익 일정 수준 850점이죠. 토익 850점 넘고 그다음에 자격증 뭐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조폐공사는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리 넘사벽 금융공기업들 쪽하고는 조금 절차가 간단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조금 그쪽에 비해서 연봉이 조금 낮거나 그런 뭐 이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가 대전에 있다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서울에도 또 본부가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 본부가. 근데 뭐 우리 금융공기업으로서 그래도 매일 그 돈벼락 맞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니까 뭐 직장으로서 최고의 직장이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뱅쌤이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전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98%가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인턴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 아까 우리 신세미 캐스터님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4월 26일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네. 주셨거든요. 4월 26일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5월 20일경부터 해서 석 달 동안 그 인턴 기간을 거칩니다. 이제 인턴은 어디서 이제 주로 근무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인턴으로 이번에 채용형 인턴에 합격을 하시면 서울 지역본부, 그다음에 대전 본사, 그다음에 경산에 있는 화폐본부, 그다음에 부여에 있는 집회본부,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연구 ID본부, 그다음 대덕 연구단지까지 이렇게 총 6군데가 있는데 이 6군데 어디든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7월 26일, 그러니까 7월 20일이 넘으면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요 코스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98%가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총 48명이죠. 이 48명이 이제 전환이 되면 이제 각각 조폐공사에 해당되는 직급으로 매칭이 돼서 입사가 되는데 그게 고졸은 6급으로 들어가고요. 대졸은 5급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3개월 동안 받는 인턴 급여는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100% 전환이 아니고 98% 전환이면 한두 명 정도는 전환이 안 된다는 건데 예. 이분들은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나머지 다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이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진짜 뭐 한두 명 때문에 그 인심을 잃기도 싫고 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100%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하지만 이걸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또 이게 거기에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좀 열심히 안 하는 이런 그러니까 좀 경쟁 사회에서 좀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붙여주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그걸 100%라고 이렇게 적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성과를 내고 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거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좀 나태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몸에 익힐까봐 그래서 하는 거고, 이 한두 명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3개월 동안 또 인턴을 해봤으면 거기에서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아쉽죠. 네. 근데 가능하면 뭐 우리 조폐공사 인사팀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채용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 한두 명의 2%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략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뱅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불성실한 작성자만 거른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난이도나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자소서가 총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자소서가 총 4개 문항입니다. 네. 4개 문항인데 분량은 총 5,000바이트고요. 1번 문항이 2,000바이트,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가 총 각각 1,000바이트씩 그 3개 문항이 나와 있죠. 1번 문항이 뭐냐면 지원 분야에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에 대표적인 거를 적어라. 그러니까 지원 분야의 경력, 여러분들의 직무 경력 또는 직무 경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력과 경험을 구분시켜 놓고 있는데요. 경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고 근무했던 그 경험을 말하고, 그냥 단순하게 경험이라고 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동아리라든가 팀플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시면 경력을 적고 경력이 없으시면 경험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도 못 적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여지고, 요게 2,00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지원 분야의 직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근 3년간 했던 노력을 2번에 이제 적게 되고, 3번 항목은 가장 어려웠던 일,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적게 되고, 4번 항목에서는 조폐공사의 인재상을 3가지를 주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를 적게 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총 5,000바이트로 나와 있는데, 네. 질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은 굳이 이제 순서별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1번 쪽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성실성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5천자나 적어야 하는데 아무리 점수에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성실성을 판단하는 항목인 것 같고, 그리고 면접에서 무조건 이게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먼저 뱅쌤이 언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1번 항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1번 항목이 그 직무 경력, 아까 이제 경력이나 경험을 적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서류 전형 할 때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었냐면, 마지막 3점, 서류 전형 총 100점 중에 마지막 3점이 직무 경력에 대해서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직무만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행정사무,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파트겠죠. 행정사무 직렬의 직무 내용이 기획, 재무,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인사, 총무, 조달, 이런 파트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네. 요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이제 관련된 직무 경험을 좀 더 자세하게 1번 항목에다가 적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대졸 취준생들은 그냥 이런 경력이 없이 그냥 초짜로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지원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경력이 아니고 경험을 적어야 될 거예요. 1번 항목에. 경험은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럼에도 이제 기획, 재무, 국내 영업 이런 쪽 이야기를 어필을 해야 되니,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그래서 영업을 해봤다. 또는 동아리에서 총무를 해봤다. 그래서 기획이나 재무 이런 쪽을 해봤다. 또 아르바이트 관련, 동아리 관련, 총무 이런 경험들이 경력이 아니고 경험들이 1번 답변 항목들에 많이 적힐 것 같고, 여러분들도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런 쪽에서 그냥 성실하게 적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항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나머지 항목이 이제 2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중요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2번 항목이 지금 현재 너의 직무 능력 또는 너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 자격증 땄던 거 있죠?
자격증 땄던 거 공부했던 거 있다면 그 자격증 공부했던 거를 적어도 좋겠습니다. 자격증 공부했던 거를 적어도 좋겠고 아까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큰 자격증들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공부했던 것도 좀 적어보고 그다음 굳이 자격증 공부했던 게 만약에 없다면 이제 아까 우리 일본에서 적었던 아르바이트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팀플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이런 경험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2번 답변이 적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번 답변에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3번이 이제 최근 3년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을 이제 묻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냐면 대부분 이제 소위 몸이 어려웠던 예를 들어서 그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이런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도 적힐 수 있지만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몸만 힘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멘탈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멘탈이 좀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멘탈이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가장 힘든 건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옵니다. 관계적인 측면, 같은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뭐 대외 관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니까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3번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 4번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우리 특히 조폐공사가 그 돈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돈을 이제 제조하다 보니까 첫 번째 그 인재상으로 이 정도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와 책임 이런 그 키워드를 한번 잡아서 정도와 책임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적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까 3번에서 뭐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좀 이런 경험을 쓰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다.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쓰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죠. 좀 쓰지 말아야 될 경험들 이런 것도 정리해 예. 주시죠. 그 쓰지 말아야 될 경험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로 이제 좀 신체적인 힘듦 그리고 이제 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이때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그 인사 담당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가 진짜 이게 힘든 내용을 적는 건가 아니면 결국 그래서 잘 됐다는 걸 적는 건가. 내가 질문한 거는 좀 힘들었던 걸 적어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잘 됐다라는 거를 자랑 삼아 적는 이런 글들이 나오면 인사 담당자들이 좀 식상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힘듦 이거는 좀 뭐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초딩적인 힘듦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네. 초딩적인 힘듦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초딩적인 힘듦보다는 진짜 사회생활을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여러분들의 주위에 따라다니는 스트레스가 이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를 겪어낸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겪어낸 건 좋은데 지금도 그 힘든 거를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더 솔직한 표현이지. 그 힘든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내고 지금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글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 좀 맞게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런 힘듦보다 관계적인 멘탈의 힘듦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겸손한 힘듦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글을 적는 그런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한국조폐공사 내일 5시까지 서류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애를 쓰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뱅쌤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조폐공사 서류 전형이 이제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이 마감인데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지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100대 1이 넘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서 걸러지는 배수가 총 25배수, 1,250명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걸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기시험을 이제 1,250명이 보러 가면 필기시험에서 250명이 남습니다. 그럼 필기시험 NCS에서 1,250명 중에 1,000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1,000명이 NCS에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250명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그 경쟁률 관계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역시 NC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NCS 주로 좀 어려운 분야. 최근에 어제 농협은행도 제가 갔다 필기시험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NCS가
융합형, 복합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그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NCS 그 조폐공사 NCS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NCS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이번 필기시험 1,250명 중에 1,000명이 떨어지는 그 필기시험에 250명으로 당당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저희가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채용 특집편으로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새싹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죠.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CJ 자소서 전략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 우와, 잘 탔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채용 특별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방방곡곡은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채용 하고 특별로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죠. CJ그룹. 그야말로 천기누설급 채용 전략이 쏟아지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 특별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역시 채용 전략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꿈을 이뤄줄 마법 같은 시간인데요.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CJ그룹 채용팀장 출신이신 미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태성쌤을 이렇게 부를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햇병아리시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그동안은 이제 캡틴 무슨 대부 갓파더, 뭐 네, 갓파더. 갓파더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예, 반백년 만에 저희 새싹이라고 불리는 건 네. 처음이거든요. 예, 굉장히 햇병아리의 좋네요. 새싹. 이제 예. 보니까 구독자가 150명을 또 예, 돌파했더라고요. 그걸 보셨어요? 예, 봤죠. 예. 저희가 또 아. 구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아.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 좀 급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와서 예. 좀 궁금증 많이 물어보곤 하나요? 예, 많이 물어보고요. 제가 답글을 성실히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를 좀 많이 물어보나요? 다 개인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나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도 올려주세요라는 질문들이 있고요. 네, 예. 새싹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좀 힘드신가요? 새싹 뭐 힘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왜 이렇게 빨리 안 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처음에 그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안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보면은 여러분들 손해지요, 뭐. 근데 이런 자세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한 새싹. 오늘 한 50명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저희가 오늘 그럼 하반기부터 자소서 평가에 있어서 AI 그룹 채용을 도입한 CJ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합격의 문을 여는 첫 단계죠. 서류 전형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먼저 CJ 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그룹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스펙보다는 직무와 연관된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세계 생활문화기업 1위를 표방하는 CJ그룹인 만큼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CJ제일제당에서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동기를 작성하는 자소서 항목인데요. CJ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소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이유를 작성하거나 항목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 이유, 또 지원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항을 살펴보면 지원 직무 수행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3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또 해당 역량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항목인데요. 이때 본인의 강점과 가치관, 또 관련 경험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의 제품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1개를 선정을 하고 타사 유사 제품 및 서비스 대비 강점 및 보완점을 작성하는 항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CJ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성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1번은 달라진 신스메 캐스터의 모습이 보였고요. 자, 신스메 캐스터가 이제 CJ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살펴봐 주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요번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그리고 그 마감 시한도 다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게 계열사별, 직무별 질문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번, 2번은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긴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향후 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2번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경우가 많고 3번은 없는 경우도 많고 묻는다면 이 회사에서 하는 그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질문들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직무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일 경우 예를 들어서 CJ E&M이나 올리브영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그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E&M의 광고 상품 기획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디어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 같고 그 시장을 주도할 미디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떼쓴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나 직무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아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투썸 플레이스 아주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질문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직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질문을 하나로 구성해 놓고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사이트가 얼마큼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커피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기업형 카페 브랜드 이게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가 글로벌 1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열사와 직무별로 질문들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고 질문의 내용은 계열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상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난이도, CJ의 난이도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라고 보면 될 건데요. 이건 개인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CJ에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오랜 동안 CJ에 관심을 가지고 CJ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직무가 무엇인지를 오랜 동안 고민했던 친구들은 사실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랴부랴 공지가 떴으니까 지금부터 써야지 인기 좋다는데 거기 써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소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J그룹의 자소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가장 많이 보낸 질문 유형이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좀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요? 만점을 받으려면 방법은 없고요. 예,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에서 묻는 그 내용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묻는 질문이 왜 이 회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 이 직무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뭐야?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향후 포부는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빠뜨리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향후 포부를 빠뜨린다던가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를 빠뜨린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꼭 이 항목들은 이 세 가지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그리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글의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천하는 거고요.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정의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회사의 전략 방향이 어떻고 회사가 만약에 도전적으로 무슨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도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내 직업관과 내가 지원한 이 회사 이 직무가 이렇게 가치관, 직업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원할 거야. 이런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지원할 거야.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이렇게 일치해. 직업관이 일치한데 내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일을 잘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지식,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 향후 포부. 향후 포부는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장기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 너무 단기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향후 포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로 떼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말고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흐름을 가져가면 굉장히 무난하게 읽히는 그런 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면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적는 항목인데 이번을 물어보는 기업의 의도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한 거예요.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묻고 있죠.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세 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중요도 순으로 세 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세 개 안 쓰고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부터 CJ는 경험 중요하게 여기니까 경험부터 막 써내려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맨 앞 문장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세 가지 선별하는 거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이 세 가지가 있다. 그거를 숨겨놨느냐.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CJ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채용 정보라는 메뉴 안에 직무 정보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롤, 퀄리피케이션, 비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바로 회사에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바로 이거야 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원자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우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진 씨 결혼을 고려해서 만나고자 하는 남자 있죠? 네?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걸로 하고 왜 이렇게 놀래요? 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차례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요? 예. 성실함. 성실함. 그리고 자상함. 예, 자상함. 그리고 외모. 예, 그래요. 예, 좀 가증스러운 답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답변해줘서 고맙고요. 네. 예, 어떤 사람이 유진 씨한테 와가지고 나 돈 많거든. 예, 나 키 크거든. 예,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도 많아. 대인 관계가 굉장히 넓어. 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싫은데? 싫죠. 그렇죠? 왜 나를 보고 정색하지? 상처받았어. 예. 굉장히 놀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진 씨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했어. 그런데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 기업에서도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꼴보기 싫죠. 이런 사람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너무 그러면 많았네요. 예, 그러면 그 유진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 표정 지었던 네, 그거와 굉장히 꼴보기 같이 싫었거든요. 꼴보기 싫고 남규 씨가 얘기했듯이 꼴보기 싫거든요. 네네. 기업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족을 드리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2번 항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3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 3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3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CJ 제일제당의 제품이 서비스 중에 가장 선호한 거 하나를 선정하고 타사 유사 제품 및 서비스 대비 강점 및 보완점 이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그것을 선택한 후에 그 이후에 본인이 자소서에서 또는 나중에 면접에서 이른바 썰을 많이 풀 수 있는 영역,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 개선의 여지가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돼요. 진짜 선호하는 것을 말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후속 질문에 답할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리브영 네트워크스도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면 계열사별도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올리브영 MD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트렌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MD라면 당신이 어떤 차별화된 카테고리를 개발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전혀 답할 것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렌드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은 일단 대답을 해야 돼요. 이쪽에 트렌드를 명확하게 간명하게 먼저 제시를 해놓고 그리고 본인이 제품군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이런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있어. 개발하고 싶어. 이런 제품군을 개발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이것도 세워야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평소에 즐겨 하던 올리브영에서 즐겨 쓰던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하면 돈이 될 수 있어. 핵심은 돈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입점을 시켰을 때 이랬을 때 시장성은 얼만큼 있고 이것을 어떤 프로모션 전략을 가져갔을 때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마켓 시어를 얼만큼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소재 선택입니다. 네. 소재 선택은 돈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네. 소재 선택이 중요하고 돈과 연관된 거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CJ 오쇼핑. 이거는 질문도 굉장히 길고 1,500자나 써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쇼핑의 M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 지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질문을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나 여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뽑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네. 그럼 너의 관심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아예 자소서에서 묻고 있어요. 온오프라인에서 창업 후 사업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면 관련된 이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블로거로서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면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았던 부분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어? 이거 공통적으로 뭐예요? 해봤냐예요. 네. 그죠? 실제로 해봤냐? 예, 나 정말 관심 있어요.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 너무 많다 그거야.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관심 있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 네가 진짜 관심 있다는 것은 과거에 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행으로 옮겼느냐? 그 실행도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연결해본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라는 것을 증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사람만 쓰라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의 의도는 우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진짜 관심이 있고 실행으로 옮긴 사람만 뽑겠다라는 의도를 품고 있는 거고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블로거 경험이 있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 기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투썸 플레이스도 빠르게 좀 살펴보죠. 네. 예, 투썸 플레이스가 대부분 경우에 질문 하나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야, 투썸 플레이스는 안 쓴 친구들은 야, 부럽다. 하나밖에 안 써서 부럽다라고 하는데 정작 투썸 플레이스 지원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있어.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묻는 것도 아니고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대한 어떻게 상품 전략을 생각해봐라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거 답해 써서 저한테 첨삭을 요청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상품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질문은 상품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전략에서 뭐 우리 그 브랜드가 유럽풍의 커피를 뭐 추구하고 있고 장소는 어떻고 이런 얘기 좀 빼시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잔뜩 써놓고서 쓸 자리가 없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쓸 자리 그런 걸 쓰니까 없는 거지. 상품 전략 쓰라 그랬는데 왜 딴 걸 써요. 그러니까 상품 전략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중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유럽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를 세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별 세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연령별 아니면 남녀별 세그먼트를 어떻게 해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공략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마련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핵심은 상품 전략이다. 그리고 글로벌이다. 요 두 개 키워드를 신경 써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대한통운 CJ 푸드빌 그리고 CJ E&M 제작 PD 부분은 채용 팀장의 비밀 노트에서 썰을 풀어주시면 아 그래야 되겠네. 네, 아, 또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히 달려왔어요. 할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얘기도 거기서 좀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J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얘기하지만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을 바꾸세요.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라고 마련된 공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역량, 내 경험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생각을 하세요. 관점을 기업 관점으로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차 코치님과 함께 한화그룹 공채 지원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